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오늘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기 대선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양당에선 이번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화두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선거의 화두를 뭘로 보고 계신지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어떤 보수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드리는 것, 그래서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의 기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성장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안정이라든가 아니면 기회의 균등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기초로 해서 아마 여러 후보들께서 이 경선 과정 중에 어떤 새로운 보수의 비전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싶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정 안정을 이룩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 가장 큰 화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민주당.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파탄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이후에 123일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것을 이번 대선 이후에는 빠르게 통합적 리더십을 통해서 통합시켜야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지금 땅에 떨어질 지경으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한 것인데, 그것도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이 내란 행위 이후에 뭐 실질 GDP부터 해서 경제 성장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그 상호 관세 부과 등 해서 외교 안보적인 그 리스크까지 상당히 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기에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것이 그 지체됐을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제 뭐 그 민주주의 지수도 10단계 하락되고, 뭐 무슨 그 기피 국가로 막 선정되는 등 이런 리스크들이 막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잠재우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는 후보가 이번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화두, 그다음에 시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큰 화두도 있겠지만 당내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민주당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아마 내일쯤 출마 선언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뭐 김두관 전 의원,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 두 분이 이미 출사표를 냈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이제 출마 선언 얘기 나오고 있고, 오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선 참가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힌 것으로 들려졌는데, 현재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제 윤석열 파면 이후에 빠르게 이제 그 대선 시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네. 아시겠지만 60일 이내에 이제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5일이 지나서 55일 남았어요. 그리고 당내 경선은 5월 3일 이전에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5일밖에 남지 않아서 그 짧은 기간 안에 또 기존에 우리가 아직 그 경선 룰 같은 게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존의 거를 기준으로 보면 그 권리당원 50%, 그리고 그다음에 선거인단 투표 50% 이런 비중으로 해서 경선을 치렀거든요. 예. 선거인단 모집하는 시간도 대단히 촉박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그 유력한 뭐 모든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재명 지금 전 대표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대선 때도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두 차례에 걸친 당대표라든지 또는 총선의 압도적 승리, 이런 것을 통해서 높은 지금 지지율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짧은 경선 과정이지만 본인의 본선을 염두에 둔 그런 뭐 본인의 비전이라든지 공약 등을 발표할 것 같고,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향관에서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압도적으로 후보들 간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이 무슨 이렇게 흥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분도 계시던데, 네. 그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한 분 한 분 보면은 다 정치적 연륜이나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고, 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들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경선 과정에서 본인들의 그 비전 외에도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이렇게 보완점 같은 것들을 또 얘기함으로 인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국민들께서는 이제 이번 윤석열 파면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금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후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좀 검증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건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경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민주당의 경선도 이렇게 흥행 요소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흥행 요소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두 번째 당대표 선거할 때 네. 생각보다 흥행이 별로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랑 비슷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많은 분들이 나오지도 않으실 수도 있고 뭐 아직 뭐 몇 분 안 나오셨지만 일단 나오셔도 크게 얘기를 못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때 당대표 선거 때도 네. 그 경선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대 후보들이 상당히 세게 비판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투표율만 보면은 기존에 비해서 아주 크게 흥행이 저조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건 어쨌든 간에 당내 선거였고 지금은 이제 대선과 관련된 경선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흥행이 그냥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단론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흥행 요소도 많이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입당 절차를 마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유정복 시장, 그다음에 이철우 지사 역시도 공식 출마를 하는 등 많은 분들이 나오시네요.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그래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예, 그 기본적으로 용광로를 만드는 게 저희의 이제 의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의 비전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여러 후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많은 후보들이 나오셔서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고 보수가 가야 할 길,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걸 밝히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은 새로운 보수의 비전이 만들어질 것,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민주당 일극 체제 민주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흥행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낙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흥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워낙 탄탄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흥행은 분명히 되는 거고요. 네. 되는데 이제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백가쟁명식으로 좀 하다 보면 약간 그 당의 단합이 해쳐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경선이 끝나고는 또 하나가 돼서 또 이 그 민주당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지도부에서 많은 고려를 하면서 이제 경선 과정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그 한덕수 지금 대행께서 후보로 나오는 것도 뭐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보수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늘려가는 것이 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또 당장 그 국정 안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양당의 신경 얘기 듣기 전에 그럼 서로 각 당의 경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는지 상대당의 경선. 상대당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그동안 계속 나와있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 한 명에 대한 그 대선 후보 적합도하고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후보들 전체를 합친 적합도 조사를 다 합치더라도 이재명 대표보다 이제 낮거든요. 거기다가 중도층 같은 경우는 격차가 이제 더 벌어집니다. 더 벌어지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적인 대선이었으면 후보가 많으면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책 사유로 인한 파면 때문에 일어난 그런 그 경선이라서 그리고 그 경선은 필연적으로 그 탄핵에 찬성했던 파하고 그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 간에 경합이 이제 이전 투구식의 경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개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더라도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런 갈등과 분열이 더 증폭되는 양상으로 흐를 그 요소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에서 후보가 되든 간에 그 본선이 되었을 때는 또 그 후보의 그 확장성 면에서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탄핵에 찬성했을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또 배신자론에 또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또 반대로 탄핵에 이제 반대했던 측에서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중도층하고 이제 합리적 보수층에 대해서의 그런 확장성이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래저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후보군들은 일정 부분 다 한계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수혈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된 양상이 지금 보였잖아요. 그런데 파면이 된 이후에는 그 파면에 대한 수용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선에서 그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뭔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승부를 걸려고 하면 기본적인 전제는 그 파면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쉬울 것인가 현재 국민의힘 구도상으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적극적으로 본인의 형사재판 이런 거와 관계돼서 또 이 대선 국면에서 이제 개입하게 되면 아예 그냥 절원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강성 지지층이 있어서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반론을 듣고 얘기 또 들어볼게요. 네. 그 뭐 민주당 얘기를 하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좀 곤란하긴 한데 네. 우리 김현정 의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조금 얘기를 해보면 그 민주당은 일극 체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극 체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국회의장께서 개헌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좀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인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논의도 있고 저런 논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생각을 발전시켜가는 계기로 삼기보다는 어떤 그 이재명 대표에 가까운 분들이 아예 그냥 이렇게 말을 못하게 이렇게 잠재우는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민주 정당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민주당의 흥행을 좀 저해하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그 헌재 판결을 잘 보시면 헌재 판결에서 우리 민주당이 좀 잘못했던 것에서 분명히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국정 마비를 불러온 줄탄핵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현정 의원님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일단은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 되겠죠. 아직 후보 등록을 안 했어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표입니다. 대해서 네. 일극 체제 네. 그리고 뭐 그 이재명 대표의 말만 듣는다 이렇게 자꾸 이제 비판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재명 전 대표가 우리 당에서 당 대표가 된 것은 압도적으로 당원들이 선택한 거고 역사상 김대중 전 총재 이후에 두 번째로 그렇게 있는 거고요. 가장 오랫동안 32개월 동안 당 대표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당 대표 하는 과정에서의 성과들이 좋았잖아요. 지난 총선에서도 175석이라는 압승을 했었고, 그리고 저도 당직을 맡으면서 계속 이재명 대표랑 같이 이제 전 대표로 일을 했었는데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단히 경청을 많이 하고 숙고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우스갯소리로 사이다가 별명이신데 이렇게 고구마 같으십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본인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 뭐 이렇게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졌기 때문에 되게 대단히 언행도 조심하시고 결정할 때도 숙고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보면 대화와 타협,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것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재판소 판결의 방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대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군사와 경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할 것은 아니다. 이게 사실 방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화와 타협,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것은 비단 우리 더불어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 국민의힘의 문제인 거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였다. 모든 그 정치 문화를 좀 이렇게 대화 타협하는 걸 바꿔라라는 공고적 의미가 좀 강조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뼈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정치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인용됐고, 그다음에 지금 며칠 지났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이제 잘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수순이 있어야 될 거는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 그 다음에 관용과 절제, 그래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여러 가지 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양당의 신경전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책임 때문에 이제 대통령 보궐 선거가 있는 거 아니냐. 빠르게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책임이 있으면 후보 되지 마라라는 입장을 보여주시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직 물론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도 있지만 남아있는 재판이 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네. 이번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진 원인은 명백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원적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로 인해서 파면되었기 때문에 이제 생겨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양당 간에도 항상 기책 사유를 보궐선거에 대한 기책 사유를 야기한 정당은 후보를 추천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도 서로 주장도 많이 했었고 21대 때 관련된 법안이 8건이 발의됐었는데요. 그중에 7건의 법안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구로구청장 후보를 무공천하기도 했죠. 저희 민주당에서도 지난번 보궐선거 때 그 우리 텃밭이었던 전주에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무공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조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사유로 기책 사유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에 준해서 해석해 보면 당연히 그 이번에 그 우리 국회의 예산정책처에서 추산한 바에 의하면 대선의 그 보궐선거 비용이 4,949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공천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듣겠습니다. 뭐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민주당만 후보를 내서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랑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양당이 경쟁하는 것이 민주주의 요체고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거는 또 이전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안희정 충남지사라든가 이렇게 오거돈 부산시장이라든가 이런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결국은 국민의 선택권 때문에 후보들 다 내지 않았습니까? 선거에 참여하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지금 이 보궐선거에 얘기를 제기를 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것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면 어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도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과히 좋은 전략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그 얘기는 아마 이제 자꾸 출마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원내대표께서 그렇다면 더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민주당의 후보가 되시려는 분이야말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요. 저는 제 생각은 결국은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공정한 선거를 하는 것. 그다음에 그 공정한 선거는 무엇이냐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책 경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보수의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이 가열찬 경선 과정을 지금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보수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김 의원님께서 계속 새로운 보수를 재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을 쓰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 행보들 언행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압도적인 국민들이 다 지금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1호 당원이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윤리위원회를 대선 때까지 열지 않겠다고 결정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명이나 출당 조치는 전혀 할 생각이 없다.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전에 이제 선동 그 구구 세력들을 선동하고 폭동을 옹호했던 의원들이 몇 분 계세요. 뭐 헌재를 가루로 만들겠다 뭐 등등.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도 전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다 묻어버렸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럼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냥 박수치고 재신임 받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돼서 어떠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대선을 치르겠다. 이런 그 의지의 표현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기책 사유로 인한 그 대선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같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정말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엄청난 더 큰 심판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계속 초래하고 있는 거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계 얘기까지 네. 하셨기 때문에 1호 당원인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탄핵이 인용되면서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이 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미 1호 당원은 아니신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막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그걸 갖다가 이제 이슈로 잡아서 자꾸 이제 이번 대선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 그걸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우리 당으로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경선 과정에서 용광로처럼 새로운 보수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런 과정 이후에 국민들에게 그걸 제시하고 선택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과제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님과의 그런 관계나 이런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탄핵되시고 난 이후에 당정이라든 그런 거에 대한 조치가 바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대선이 끝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간다고 생각하면 될 걸 계속 그걸 정치 이슈화 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제명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이제 뭐랄까 이런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이원적 비상계엄 내란 행위로 인해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거를 수용해야죠. 원래 처음에 국민의힘도 그 내란 행위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도부가 다시 옹호하는 태도로 바뀌었어요, 입장이. 근데 지금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판결까지 났고 판결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까지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행동들을 언행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든지 뭐 그 원내대표가 관저에 찾아가서 뭐 수고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뭐 뛰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경원 의원도 찾아가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무슨 상황 정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아 보일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일단에서는 그런 주장도 나오잖아요. 벌써 이게 계속해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된 이후에도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태도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원정당 해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과거에 우리가 통진당의 그 해산 때 통진당의 그 이원정당 해산 사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석기 전 의원을 제명하지 않은 것이 이원정당 해산의 주요한 사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국민의힘도 이원정당 해산 심청이 들어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하지 않은 것이 해산 사유 중에 하나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고육지책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감하게 절연하고 국민 편에 서야 되는데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든지 극우 세력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 이후에 또 당권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염두에 두다 보니까 어정쩡한 태도를 계속 갖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 제가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진단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냥 경선 후보들이 알아서 그냥 그 경선하는 과정에서 걸러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좀 약간 무책임한 말씀 같고 그 안에서 아까도 제가 예상했지만 분명히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로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이전투구식으로 이게 경선이 치러질 것인데 그 안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정리해주지 않고 경선이 들어가면 오히려 갈등과 분열만 더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민주당에서 단죄, 절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적폐청산이 우리 사회에 가져왔던 우리 국가 기능에 가져왔던 심대한 폐해를 제가
목도했기 때문에 그게 갈 길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뭐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 그다음에 그래서 이때까지 그 대통령께서 탄핵이 돼서 더 이상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 못하게 되고 파면이 돼서 전 대통령에 대한 상황에서 가서 뭐 지도부에서 인사를 드리고 이런 거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인데 그거를 비난하고 이런 거는 조금 뭐 심하시지 않은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차근차근 보수의 방식으로 이걸 정리하고 국민들께 우리가 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새로운 보수를 거듭나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헌 얘기만 잠깐 해볼게요. 네. 지금 우원식 의장이 대선하기 전에 이제 해서 같이 선거하자라고 밝혔다가 뭐 당내에 큰 반발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발 물러나셨어요. 네, 네. 대선 후에 논의하자라고 네. 했는데 일단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앞서서도 적폐청산 이야기를 하셨지만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하니까 이게 내란 종식이 과연 과거 적폐청산하고 같은 의미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내란 종식이 과연 뭐냐? 그거 어떻게 끝내야 개헌까지 가는 거냐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고 진행형이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내란행위에 가담했던 뭐 그 내란 수계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형사 사건은 아직 지금 뭐 진행도 지금 아직 시작도 아직 안 한 상태이고 지금 그리고 나머지 내란 행위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수사 그리고 처벌이 있어야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 같은 일이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정말 엄단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다시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내란 종식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 지금 국회에서도 반원 특위를 구성하자는 법안이 지금 발의한 의원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명백하게 잘잘못을 따져서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이번 건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어느 정당 지금 여야라는 이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든 간에 그거에 대한 의견의 일치는 봐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개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헌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은 상태에서 진행해도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55일밖에 안 남은 이런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기간 안에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그냥 우리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그 안을 가지고 그냥 투표만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헌법 개정에 대해서 개헌에 대해서는 이재명 그 전 대표도 분명히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이번에는 원포인트로 하게 되더라도 좀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이 정도만 가지고 하자라는 제안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그 국민투표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국민투표법 개정 시기가 이번 주입니다. 내가 볼 때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께서도 이제 그런 이제 대선 이후에 개헌을 하자라고 이제 입장을 바꾸신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우원식 의장께서 오늘 하신 얘기는 본인이 처음에 이 제안을 했던 때랑 여야 원내의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도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한덕수 대행이 이원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이원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원적인 그 헌법재판관을 2명을 지명한 것 이것이 발생했고 또 국민의힘도 개헌에 찬성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정당 간에 합의가 되는 것은 뭐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후보들이 공약으로 개헌에 대해서 공약을 해주고 당선된 사람이 당선된 이후에 그 개헌 논의를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하자 이렇게 이제 바꾼 것 같습니다. 내란 종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아까 우리 김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단죄, 뭐 처단,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다 보면 그게 뭐 적폐청산은 비슷하게 일종의 공포 정치로 또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 포용과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용의 정치가 필요한 그런 때이니까 사실 그런 게 우선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포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문제가 있는 우리 87 체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개헌에 대해서 과거에 수차례 강력한 그 공약을 하신 바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또 국회의장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함께 나갔다 그러면 분명히 될 수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항상 대선에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신 분이 항상 개헌에 관심이 없어져 가지고 이때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이번만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질문으로 짧게 대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통령 몫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겠다,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뾰족해 보이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 이제 월권이고 이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권한쟁의하고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한 것인데 그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한 3, 4일 정도면은 가처분 그 결과가 그 과거의 사례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때 나왔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명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금 신청한 상태이고 또 국회 그 이제 자격이 무자격자를 지명함으로 인해서 국회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했다는 거로 해서 이제 권한쟁의 신청도 할 것인데 그 외에도 저희가 이것은 이제 뭐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조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정치 도의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조치들도 저희는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도 그 관련된 이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국회의 그 승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우리 그 입법조사처라든지 또는 헌법학자회의라든지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이건 월권이고 이원적이라서 처리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한덕수 총리가 정말 그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법적인 조치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재탄핵하는 것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뭐 그 말씀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되고 한덕수 대행이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가 구인 체제가 안 됐을 때 바로 민주당이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최상목 대행이 와서 세 분 중에 두 분만 임명했을 때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해가지고 헌재에서 구인 체제가 안 되는 것이 위헌 위법적 상황이라고 판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와서 헌법재판소의 구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 기능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해야 될 게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가 중요하고 하다는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를 삼는다는 거는 저는 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인선된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 인사청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문제를 다 집어내고 그다음에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과정 자체를 지금 아예 하지 않겠다 이런 건 저는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추천 몫입니다. 그거는 기속행위예요. 근데 이것은 대통령 몫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월권과 이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재 재판관이 9명인데 선출직인 주권자가 선출한 선출직인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 그래서 9명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몫인데 그 총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심판할 때 의결 정도수가 151석이라고 헌재에서 명확히 판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그 현상 유지적 행위만 하라라는 그 측면에 그걸 확인시켜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네. 과거에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8명의 상태에서 파면 결정을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법조사처라든지 또는 헌법 학자회의라든지 또는 헌법 그 재판관 그 헌법재판연구원 여기서도 전부 다
오히려 막 그런 대안까지 제시해요. 이제 국회 동의의 규정을 넣어라. 대통령서 이제 임명 목도 이런 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은혁 재판과 미임명과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짧게. 네. 예,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헌법 주석서 네. 200명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 151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어떤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권한 대행의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권한 대행이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까지나 국가 기능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권한 대행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위헌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